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나의 재산과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이 건보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게 누구냐? 바로 지역가입자 분들이시죠. 근데 우리가 지역가입자 분들이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딱히 방법이 없다라고 체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건보료가 높고 이게 적으면 건보료가 낮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역가입자분들이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이나 재산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건보료가 줄겠죠. 이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재산과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인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통 이미 계속 가입자를 하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실제로 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고객분들이랑 이제 몇 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이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은 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제 본인의 상황에 잘 부합이 되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건보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 지역가입자 분들이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직장가입자분들은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너 얼마 벌어? 거기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가 돼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서 이 50%는 또 회사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분들께서는 사실상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이죠. 이분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00%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일 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직장가입자로 가거나 아니면 피부양자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소득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지역가입자 분들이 이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한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자가가 12억 원이고 현금이 1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으로는 국민연금 60만 원, 그리고 자녀분들이 용돈을 5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십니다. 국민연금 60만 원만 갖고는 사실상 살 수가 없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나올 것 같으세요? 22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소득 활동을 할 때는 22만 5천 원, 22만 원?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은퇴를 하고 나서 소득이 굉장히 축소가 된 상태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22만 원이다. 이러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례만 보더라도요, 이분들은 너무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60만 원 연금이고 자녀분들이 주는 용돈 50만 원 전부 해서 11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110만 원에서 22만 원이라는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사실상 생활이 안 되죠. 110만 원, 요거 두 개 합치면 110만 원인데 110만 원에서 22만 원 빼면 80 몇만 원밖에 안 남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은퇴한 부부가 생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 12억짜리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비만 해도 한 2, 30만 원 나올 텐데 식재료에다가 왔다 갔다 교통비에다 가끔 병원 가시는 거 하면은 이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현금 1.5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벌어들이는 돈에서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다 쓰는 거는 괜찮아요. 저축을 안 해도 은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소득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갖고 있는 돈에서 돈을 조금씩 꺼내서 쓴다.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못 꺼내 쓰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쓰는 만큼 줄어드는 게 눈에 팍팍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다 떨어지면 더 이상 꺼내 쓸 게 없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곳간에서 꽃감 빼먹는 거는 맛이 없는 꽃감입니다. 이게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 현금 모아놓은 거에서 꺼내서 지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집이 12억짜리가 있지 않냐. 이 집 비싼 거 있네. 그러면 이거 집 팔고 좀 싼 데로 가서 차익이 생기면 그걸로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남의 얘기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집을 팔아서 싼 데로 간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지역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보험료가 지금은 22만 원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에다가 공정가액 비율을 곱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시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실제로 제가 경기도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4년 사이에 2.5억에서 4.2억까지 공시가가 올랐습니다. 그로 인한 건보료 상승은 14만 9천 원에서 17만 7천 원까지 약간 3만 원 조금 안 되게 건보료가 올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만 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지,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분은 자기 집에 그냥 살고 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늘 똑같이 난 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서 매월 나가야 되는 고정비용이 올라간 꼴이 된 거예요. 사실상 1주택자분들은, 특히나 은퇴하신 1주택자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달가운 상황이 아니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득을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연금 부분을 보게 되면 연금 적용률이 지금은 30%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에 30%, 그러니까 3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30%가 아니고 50%로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이 한 40%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을 점수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다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부과 금액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10년 전 2012년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1점당 156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2020년도는 지금은 205원입니다. 거의 50원 정도가 올랐죠. 네, 그러니까는 150원에 비했을 때는 거의 3분의 1 정도, 한 33% 정도가 부과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게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보면은 여러분 한번 추세를 보십시오. 156원, 170원, 172원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이게 물가 반영해서 계속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대안이 있는가? 딱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로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과 소득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거 재산과 소득을 줄이는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냐? 없습니다. 다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피부양자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피부양자가 될 거였으면 지역가입자가 이미 안 됐겠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직장가입자가 되면 되지 않느냐?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거는 4대 보험에 적용되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근로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도 일하기 쉽지 않은데
알바를 할 수는 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은 해고하는 게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 적용하는 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그냥 알바생, 파트타임을 뽑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 방법이 없느냐? 다행히도 방법이 있겠죠. 셀프 고용을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나를 고용해서 직장 가입자가 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는 상황을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인식이 조금만 바뀌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 취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남이 만든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만든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든 회사에 취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인이라는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법인이라는 건요, 여러분, 법으로 만든 인격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아니죠. 진짜 사람은 아니에요. 법인 회사라는 거는 법으로 만든 인격체, 그러니까 서류상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애를 낳잖아요. 내가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낳은 아기는 엄마가 아니죠. 그냥 아기인 거죠. 법인도 내가 법인을 만들면 법인은 법인인 건지 내가 아닌 거예요. 법인이 나고 내가 법인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법인은 그냥 말 그대로 법인인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법인에 누군가는 이 법인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내가 만든 법인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근로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드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법인 회사를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결국은 법인 회사가 돈을 벌어야 급여도 책정도 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해서 직장 가입자가 될 거 아니냐. 아니, 법인을 만들었어. 근데 법인이 돈을 벌 줄을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법인 회사를 만드는 것까지는 법무사를 대동해서 하면 되니까 할 수는 있다. 근데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랑은 상관없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인식의 차이. 아까 제가 요거 셀프 고용, 내가 나를 고용한다, 첫 번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회사나 개인이나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방법이 있고요. 근로소득이죠. 두 번째,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소득인 거죠. 요즘에는 재테크나 이런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인도요,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있고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돈을 벌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한 개 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개인에게도 직업이 있듯이요, 법인에게도 직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내가 야구 선수예요. 그러면 야구를 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내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법률 대리를 해서 돈을 법니다. 내가 IT 기획자예요. 그럼 내가 IT를 기획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개인도 내 직업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정해지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직업이 있습니다. 법인의 직업을 우리는 업종, 업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건설을 하고 돈을 번다. 그러면 건설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다. 그럼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내가 광고를 하고 돈을 번다. 그러면 광고업이 법인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를 운영을 해서 내가 월급 받자,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어떤 업일까요? 그건 바로 대부업입니다. 네. 보통 우리 대부업 그러면 딱 이렇게 용문신 있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건 옛날 쌍팔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거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대부업 법인 사장님들은 그런 사람 없거든요. 자, 대부업입니다. 대부업은 말 그대로 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것, 그게 대부업의 직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만약에 이런 분들 그 현금 1.5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 이 돈을 투자하거나 어딘가에 재테크해서 묶이게 되면은 꺼내서 생활비로 좀 써야 되는데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저 1.5억을 가지고 대부법인을 설립해서 대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대부법인을 차리면 이렇게 됩니다. 대부법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GPL 투자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대부법인도 돈을 빌려주는 투자를 결국은 GPL 투자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 GPL 투자가 뭔지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튼 대부법인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가신 분은 이자를 줍니다. 그럼 법인에는 이자로 매출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매출이 생겼으니까 그걸 나한테 급여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제 비포, 애프터, 현금 1.5억을 은행에만 놔뒀을 때랑 이걸 가지고 대부법인을 설립해서 GPL 투자를 했을 때 실제 현금 흐름과 재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제가 정리한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GPL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전 이익으로 연 8% 매출이 발생이 될 거고요. 1.5억 투자하신 분들은 연에 1,20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로는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세전 이익이 그냥 실제 이익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기존에 원래 이분은 국민연금 60만 원과 그리고 자녀에게 용돈 받는 게 있으셨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로 22만 원 정도가 나가서 실제 이분의 현금 흐름은 한 87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사는 게 팍팍하니까 은행에 넣어둔 돈 1.5억 중 일부를 꺼내서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분이 대부법인을 설립을 해서 GPL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국민연금 받는 거 똑같이 받게 되고요. 자녀한테 용돈 받는 거 뭐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받는다고 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대부법인을 내가 설립을 했으니까 급여를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5억 투자했을 경우에 매출이 1.5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다 그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1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떼지 않겠습니까? 직장가입자로서 얼마를 떼느냐? 8만 원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버는 돈 다 합치면은 210만 원인데 거기에서 건보료를 제외하니까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02만 원이 된다라는 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는 은행에 넣어놓고 곳간에서 곳간 빼먹듯이 이렇게 꺼내 쓰는 거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꺼내 쓰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내 원본 자산은 살아있으면서 이자가 들어오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소비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주택 12억이 있었고 은행 1.5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가주택은 동일한데 이제 현금 자산이 아니라 GPL 채권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게 그냥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PL 채권으로 이제 1.5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총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자산의 구조가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느냐, GPL 채권 자산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보료가 22만 원 나가느냐,
8만 원 나가느냐,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는 게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또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딱 드리니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나 은행에 어차피 돈 있고 그거 꺼내 쓰고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대부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행센에서 오영일이가 GPL 투자하더라. 그냥 그쪽으로 대부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돈으로 GPL 투자를 하자. 그러면 월급도 들어오고 건강보험료도 세이브가 되고 훨씬 더 좋은 거다.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듣기 전에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걸 생각을 잘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제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투자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제도와 투자 방식이 합쳐져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제도까지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쳐진 솔루션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야 뭐 직업 특성상 이런 걸 매일매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좋습니다. 사실 이런 플랜은 좀 재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2주택자입니다. 아까는 1주택자였죠. 이제 이분들은 10억짜리 주택, 2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10억짜리 주택에서는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25억짜리 주택에서는 이제 7억에 150만 원 월세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으시고 임대소득이 연간 1,800만 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건강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41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 이러시죠. 아니 재산 35억이나 있고 월세로 100만 원씩 받는데 41만 원 정도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내도 됩니다. 근데 안 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실제 저 입장이 되면 월세 100만 원 받아서 그중에 41만 원 건강보험료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이분 같은 경우에 대부법인을 설립을 하면 어떻게 바뀔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임대소득이 월에 150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이 60만 원이 있다. 그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41만 원이 나가니까 현금 흐름은 169만 원인 겁니다. 근데 법인 설립해서 GPL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임대소득과 국민연금은 똑같겠죠. 근데 이제 1.5억을 투자했다라는 가정하게 되면 똑같이 급여로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건강보험료가 8만 원만 나가게 되는 거죠. 원래는 41만 원이었었는데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8만 원만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소득이 210만 원에서 오히려 30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소득이 늘었죠. 근데 건보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훨씬 더 생활의 질이 나아지게 되는 거죠. 재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보증금을 7억을 받은 게 있잖아요. 월세를 하기 위해서 7억을 받고 월세를 150 받고 있는데 7억을 다 갖고 계진 않으실 거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정도를 갖고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대부법인으로 GPL 투자를 한다. 그러면 GPL 투자하면 8% 이익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58에 40해서 4천만 원의 법인의 매출이 생기게 될 겁니다. 법인에 4천만 원의 매출이 생기면 급여를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받으셔도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급여를 많이 받으면 4대 보험 많이 떼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상황이면은 4대 보험은 이게 있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는데 내가 1인 대부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 뗍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나 이외의 직원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인회사에 그냥 대표자만 있어요. 그러면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국민연금 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9%대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연금 수급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건보료 7%만 떼는 거예요. 근데 건보료 7%에 장기요양보험금이 또 한 1% 가까이가 붙게 되거든요. 건보료에 10%가 붙어요. 그래서 그냥 1%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8% 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급여를
이제 100만 원일 때 8% 뗀다. 8만 원 뗀다. 그러면 이분이 급여를 예를 들어서 뭐 300을 받는다. 그럼 건보료를 뭐 38에 24, 24만 원 떼게 되겠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니, 100만 원 급여 받아서 8만 원 건보료 내는 건 좋아. 근데 내가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급여를 올리게 되면 건보료도 같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건 좀 심오화 내용인데 다음번에 제가 또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법인은요 여러분,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거, 그쵸? 그리고 자동차 기름 넣는 거, 이런 것들, 법인 차 리스하는 거, 이런 건 다 법인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생활비로 받아와서 생활비로 받아온 걸로 기름 넣고 밥 사 먹고 하지 않아도 그냥 법인에 있는 돈으로 법인카드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것 또한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여를 올리지 않아도 소비 활동을 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법인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나마치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죠. 자, 대부법인을 운영을 할 때 공짜가 아니에요. 대부법인을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차료가 들어가고요, 세무 기장료가 들어가고요, 대부업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기장료랑 협회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적게는 뭐 한 15만 원, 많아봤자 뭐 한 17만 원 정도면은 다 퉁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진짜 몇십억이 아니고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료예요. 임차료.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공간 진짜 허름한데 반지하 이런 데 하더라도 사무실 임대료가 보통 한 2, 30만 원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서울은 더 비싸겠죠. 근데 찾아보면 싼 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부법인 갖고 있는 것 중에 양재에 지하상가 있는데 거기 지금 엄청 쌉니다. 20만 원도 안 합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임차료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막 이렇게 대로변에 또 그럴싸한 사무실을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그 사무실에 안 갈 거거든요. 갈 일이 없어. 가서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 법적인 요건의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그 주소 때문에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무실 공간이 없는 주소만 갖다 쓰는 거, 내 집으로 사무실 등록하거나 또 이런 건 안 됩니다. 업무 공간, 사무 공간이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건 진짜 꿀팁인데 이거는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전대가 가능합니다. 전대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오영일이라는 사람이 대부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저는 월세를 내고 있을 거잖아요. 제 사무실을 쓰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요 대부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임차료가 월세 내는 게 좀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오 센터장, 당신의 사무실에다 전대 계약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전대계약서 써드릴게요 하고 제가 제 사무실에 그분의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전대계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대계약을 할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오픈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일단 전대가 가능하다 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대하게 되면 임차료를 10,000원을 받든 30,000원을 받든 그건 전대차 하시는 분 마음인 거죠. 사실상 임차료를 거의 안 들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무기장료랑 협회비 요거는 안 낼 수가 없죠. 세무기장도 사실 본인이 하면 되는데 근데 본인이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이거 본인이 하다가 실수하시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료는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은 거의 한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 저 협회비라든지 기장료가 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법인을 하는 게 유리한 거는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득실을 꼼꼼히 따지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간단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센터에 GPL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나도 이거 대부법인으로 해서 하고 싶다. 왜냐면 이게 개인이 그냥 GPL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세금이 27.5%가 빠져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근데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법인세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매출이 2억 원 이하까지는 법인세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세금 이득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세금에서도 10%가 세금인데 그 매출 전체가 다 세금 안 떼일 거잖아요. 매출에서 뭐 기장료 빠지고 협회비 빠지고 뭐 임차료 빠지고 내가 법인카드 쓴 거 빠지고 뭐 자동차 리스하신 분 있으면 리스료 빠지고 뭐 등등등등 비용 공제를 다 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10% 세금 내는 거라서 사실상 GPL 투자할 때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고 본인도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근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눠보고 안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라는 말씀 드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임차료나 세무, 기장료나 협회비 만약에 그분이 다른 사람이 대부법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본인이 전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싸게 할 수 있다. 이런저런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세금 내는 것보다 이런 비용 나가는 게 적으면 당연히 법인으로 해서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좀 적은 금액,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신 분들은 그냥 27.5% 내는 게 싸게 맥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따져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런 거 따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은퇴자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목돈 관리할 때 ETF나 이런 GPL 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ETF 투자는 좀 젊으신 분들, 소득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이 적합하신 것 같고 이런 대부법인 프로젝트는 은퇴하신 분들이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플랜이지 않나